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2,55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3일절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여야가 막판 새 대결에 나서는 가운데 오늘 예정됐던 국정협의회는 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무산됐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강제 수사를 받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이희용 북한 노동당 비서와 깜짝 면담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북한과 공유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휴가 시작되던 날이었지만 금융시장은 검게 물든 금요일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그리고 반도체 업계 엔비디아의 성장세 둔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아흘에 만에 2,600선이 붕괴됐거든요. 환율도 20원 가까이 올라 다시 1,460원대가 됐고요. 비트코인 역시 8만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려버리는 이 취약성 또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첫 소식 김태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장 시작부터 빨간 종목을 찾아보기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약 3.4%, 코스닥은 3.5%나 급락한 충격은 컸습니다. 외국인은 무려 1조 5천억 원, 기관도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며 증시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3.2%, SK하이닉스는 4.52% 빠지는 등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유예했던 입장을 바꾸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이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주가 하락에 좀 빌미가 작용했다라고.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증시도 맥을 못 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한 달여 만에 1,460원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만 달러 넘게 치솟던 비트코인은 다시 8만 달러 밑으로 빠지며 충격이 더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부 측에서 추가적인 이제 정책 뉴스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미중 간 관세 충돌이 격화하면서 바다 건너 전해지는 기침 소리에 우리 시장이 독감에 걸리는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런데 국내 금융시장 충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의 서막이 열리면서 우리 경제는 이중으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등 우리가 맞게 될 관세 폭탄도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 있지만 얼마나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부정적인 기류도 읽힙니다.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를 무기로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다음 달 4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선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10% 관세 부과에 이은 추가 관세라고 못 박았습니다. It's 10 plus 10. In case,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a second 10. 중국 상무부도 지난 10일 보복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모든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달 12일 철강, 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까지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직면한 데다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까지도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 설득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수출하는 그 관세 조치에서 우리 기업들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 간 직접 통화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의 접촉이 절실하지만 탄핵 사태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관세 전쟁의 파고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속수무책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내일은 서울 곳곳에서 엄청난 집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장외전뿐이거든요. 양측이 다 내일 3.1절 총동원령을 예고했는데 탄핵 찬성 측은 6만 명이, 탄핵 반대 측은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여 충돌 우려가 큽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절이자 사흘 연휴의 첫날인 내일 광화문과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엔 자유통일당 주최로 5만 명이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1,000만 명이 모여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총동원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1919년도에 일어났던 3.1절 때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한테 나라를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결단을 내려서 여의도에는 그동안 전국을 돌며 탄핵 반대를 외쳐온 세이브 코리아가 5만 명 집결을 예고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탄핵 찬성 측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엽니다. 이번 주 3.1절을 맞아 개최되는 전국 집중 촛불문화제에 총집결하고 파면을 확정지읍시다. 경복궁 앞까지 행진이 예고돼 있어 광화문 광장 쪽에 모이는 탄핵 반대 측과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광화문 교차로와 세종대로, 여의대로 등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많은 인원이 이동하면서 교통 혼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양 진영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예고된 만큼 물리 충돌 가능성도 커져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치권도 총출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탄핵 찬성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고 그동안 참석을 자제해오던 이재명 대표 역시 참석해 연단에 오를 예정이거든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탄핵 반대 집회로 향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여야 모두 장외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여 시민사회와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집회 참석을 자율에 맡겼던 민주당은 당내 의원들에게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집중해서 참석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집회 참석을 자제해 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내일은 참석해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향합니다. 당 차원은 아니지만 김기현, 나경원 등 40여 명 의원들은 소년부 목사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희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일단 각 의원님들의 개별 활동으로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전광훈 목사 주최의 광화문 집회에도 윤상현 등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내일 있을 여야의 대대적인 3.1절 장외 집회,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총출동을 예고했습니다. 집회가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유독 심한 겁니까? 일단 지난주 장외 집회 때는 참석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이번 야 5당 집회를 앞두고는 여당을 대놓고 비판하며 벌써부터 참석을 벼르고 있죠. 여전히 집권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나라 정치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당 지도부는 3.1절 자체도 의미가 있고 나머지 야 5당의 제안도 있었다며 이 대표의 참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도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행동하는 국민이었다며 집회 장소인 안국역을 가득 채워달라고 국민들을 향한 참여를 대놓고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네. 당 지도부도 전 지역 의원들을 모두 오라고 했다며 사실상 총동원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올라서 얘기를 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주요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우선 일단 야 5당 대표는 차례로 단상에 올라서 하나같이 12.3 비상계엄 비판과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지도부는 아직 이 대표의 연설문이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헌정질서 수호 위주의 메시지를 내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집회 현장에서만큼은 여당을 향한 비판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말이 없어요. 네, 국민의힘은 일단 보수 집회에 당 차원의 참석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요. 하지만 개별 의원의 참석은 말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참석을 했고 그 기조는 동일합니다. 지도부는 어떤 방침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복수의 여당 의원들은 MBN에 대통령 관저 앞과 헌재 방문 등을 주도했던 의원을 중심으로 4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집회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 보수 측 집회에 한국사 강사잖아요. 전한길 씨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최근 들어 연일 거센 발언으로 관심과 비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제는 국회를 직접 찾아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가루가 될 것이라며 강한 발언을 쏟은 바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오직이 될 것이고 이번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연사로 나섭니다. 전 강사는 MBN에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살고 국민들도 통합되는 유일한 방법이 각하예요. 각하. 난리 나겠죠. 분열되고. 동시에 선관위 채용 비리와 감사원의 감찰을 하지 못하게 하는 헌재를 향한 비판 메시지도 문제 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1절 집회가 여야 진영 간의 새 대결로 변질될까 봐 또 걱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죠. 그 직후부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전 내내 임명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됐는데 결국 협의회 개최가 30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참석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을 모른 척하고 어떤 논의를 한다? 이거보다 더 큰 하자가 있을까요? 국정협의회는 당초 연금 개혁을 비롯해 추경과 반도체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사안을 정부 여당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자 초강수를 꺼내든 건데 최 대행 탄핵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경우 국정협의회에 다시 참가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의회 개최 직전에 이뤄진 일방적인 보류 결정에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국정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은 입법부가 강요할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존 8인 체제로 하자면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게 모순이라고 했죠.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러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지만 임명은 보류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체에 불참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을 강요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만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어디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편향된 사고를 가진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하란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있는 초헌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헌재가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조희로 기자와 정치권 소식 뉴스 추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결국 국정협의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은혁 후보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접 연금개혁 중재안을 마련해서라도 국정협의체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당이 협의를 잘해서 절충점을 잘 찾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이후에 그것을 조정해 가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까 하는 것은 한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연금개혁과 추경 등 민생 논의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자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기 임명하고 민주당은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무산에 대해 아쉬워했는데요.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장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 대행에게 서둘러 빨리 결정을 하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 대행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도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과연 언제 결정을 내리느냐, 즉 시기의 문제인데요. 이 명태균 특검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 대행이 결단을 늦출수록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타이밍이 겹칩니다. 이 기각된다면 몰라도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릴 텐데 이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명태균 특검법을 그때 가서 결론 지을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최 대행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빨리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헌재의 시간과 상관없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빨리 결론 짓지 않겠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명태균 특검법을 마무리 지어야 최 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시기상으로는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 고심에 고심을 또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것도 최 대행 입장에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까지로는 한 총리는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치적 결정, 즉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아예 한 총리 복귀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점쳐지는 겁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 또 어떻게 날지 장담할 수 없고 시간을 끌다간 자칫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시기가 맞물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두고 최 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 시기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을 강제 수사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법 영장 청구에 대한 허위 답변 논란과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수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후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압수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6일과 8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문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다소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은 그 뒤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서부 법원, 동부 법원 이렇게 나눠서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협조 아래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자료 제출 요청 없이 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군경 책임자 9명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계엄 직후 눈물의 양심 고백을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증언을 미묘하게 바꿨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 그리고 국회에서 증언을 하다가 역시 눈물을 보였던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도 여기 포함을 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엿새 뒤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존 주장과 달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못 받았다고 증언해 논란이 일었던 김 단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을 깨트리면서 내부로 침투하고 그 과정에서 단전 등도 시도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회 증언 중에 눈물을 보였던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도 기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려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법무부 청원했는데 응 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국회 봉쇄와 침투 과정에서 이들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단장까지 3명이 중요 임무를 했다고 봤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에 가담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총 9명입니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 명단을 꾸리고 체포와 구금을 준비한 군경 인물도 포함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하고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등을 실제로 준비한 정보사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폭동 행위와 관련해 중요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이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1960년 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서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켰던 저항운동 228 민주운동 기념행사가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란히 참석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홍 시장은 중도 보수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권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탑 앞에 나란히 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개 숙여 참배합니다.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누고 민주운동 기념식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린 제65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행사에서 여권 유력 대권주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기념식 참석은 기본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권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김 장관은 조기 대선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직자를 바라고 있는데 이건 너무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께서 그런 목마름, 안타까움, 그런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 대권 도전을 시사한 홍 시장은 김 장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연 확장 한계를 짚었습니다. 홍 시장은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김 장관의 경선 참여를 환영한다며 이럴 경우 자신이 최고령 꼰대 이미지를 벗을 수 있고 강경 보수에서 중도 보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탄핵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여권 잠룡들의 대권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의 행보에 당 안팎에서 이렇게 관심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정치 경력이 오래됐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등등 이미지도 많이 겹치지만 무엇보다 두 인사 모두 TK 출신으로 향후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면 TK 표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다른 여권 대권 주자들은 유리할 수도 있겠죠. 최돈희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달 초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이번엔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맞닥뜨린 겁니다.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서 김문수 장관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 경력부터 강성 보수 색채까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선거라는 거는 자기가 잘해야 됩니다. 남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해야지 당선되는 거지. 관심은 이들 모두 TK 지역 출신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TK 지역은 국민의힘에서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가장 많고 투표 참여도도 높은 곳입니다. TK 민심이 당을 움직인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당원 수가 좀 많긴 해도 당원의 결집도라든가 충성도 같은 경우에는 TK가 높거든. 결국 향후 당내 경쟁 구도에서 승부처가 될 TK 표심이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TK 표심 균열로 수도권 기반의 주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탄핵 찬반을 두고 입장이 극명한 가운데 이들 모두 탄핵 반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3년만 하고 물러나야 한다. 여권 잠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대신 2028년에 23대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서 그다음 대통령부터는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개헌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개헌론에 침묵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침묵을 깨고 4년 중임제 개헌과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제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린다면 차기 대통령은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야 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6공화국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7공화국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생각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 분권 개헌이 핵심이라 강조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떤 후보든 당의 후보가 되면 그 다음 총선에 시기를 맞추어서 개헌을 미리 하고 3년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론을,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와 미국식 정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권 잠룡들이 개헌론에 적극적인 건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개헌에 유보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정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개헌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본인들이 550일 동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 이게 불법이라며 3인 이상만 의결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회 목 방통위원부터 빨리 추천해달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을 민주당이 아니죠. 2명이 위법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또 경고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3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있어야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2인 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시간이 걸려 오늘 방통위 전체 회의는 2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할 일인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으면서 부처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이 위원장이 복귀한 후 방통위가 처리한 민생 법안들을 열거하면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잘사니즘 구호와도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방통위는 다음 주 임기가 만료되는 EBS 사장 선임 계획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차후 불법성 논란에 휘말려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인사에 대한 중대 결정에서 손을 떼십시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회목 방통위원도 추천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지옥이 된 요양원,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이 지옥이 된 배경에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현실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7세거든요. 정년을 훌쩍 넘긴 나이인데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겁니다. 최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명의 요양보호사들. 힘든 부분을 묻자 체력적인 한계를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손가락 사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가하게 쓰다 보면 이게 퇴행성 관절 염직으로 이제 뼈가 이렇게 온돌뼈 같은 게 막 튀어나와요. 거동이 힘든 노인을 수시로 일으켜 세우고 체위를 변경해주고 씻기고 먹이고 하는 건 건장한 젊은 남성도 버거운 일. 60대 여성 요양보호사 혼자 10명 가까운 노인을 감당하다 보면 몸이 나만하질 않습니다.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몸으로 다 휠체어 태워야 되고 그러니까 목욕도 시켜야 되고 2명에서 16명을 다 그렇게 케어하는 거예요.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7.1세. 고령에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도 월급이 200만 원을 간 넘는 최저임금 수준이라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고령 여성들만 남은 겁니다. 입소자 중 치매 환자라도 있으면 폭언과 폭행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쌍욕을 먼저 시작하면서 지팡이로 여기저기를 막 두들겨요. 거기다가 또 안 되면 막 던져. 물건 보이는 거, 또 저주를 퍼부어. 굉장히 가슴에 또 상처되는 말을 무자비하게 계속 쏟아부어요. 1시간, 2시간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학대 문제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야간 요양보호사들이 힘들어서 자기가 정신과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어르신들한테 수면제를 먹여요. 너무 힘드니까 먹여서 재워요. 아침에 가면 맥을 못 추고 계속 잠만 자고 밥도 먹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올려야 하지만 당장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문제라 쉽지 않습니다. 장기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출발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출발하다 보니까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면서 그런데 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 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허울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방치하는 사이 요양원은 노인에게도 요양보호사에게도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 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는데 일단 현장에서 공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량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도가 무너져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천안 안성 구간 다리 공사 현장. 안전모를 쓴 인력들이 부서진 교량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 6개 기관 42명이 참여했습니다. 감식반은 건설 현장의 공정이 적법한 절차에 거쳐 계획대로 진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설치 중이던 거더가 적절한 재료로 제작됐는지, 콘크리트 빔이
일정 강도로 만들어졌는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거덜을 지지하는 안전루프 설치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공사 계획서상에는 안전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원산업과 강상개발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한 문서와 서버를 토대로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앞서 시공사는 대표가 직접 나와 사과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여름이면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였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었는데 녹조에서 나온 독소가 공기 중에 퍼지고 주민들의 코 속으로 들어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환경단체 발표가 나온 뒤 논란이 거셉니다. 실제 독소가 공기 중에 퍼지는지 여부부터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쪽이 사실일까요? 김민수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한 달간 낙동강 녹조 발생 지역에서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 97명 가운데 46명에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에서 생성되는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위장장애나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잠재적인 발암 물질로도 분류됩니다. 지난해 여름 녹조가 발생한 대구시 공산호를 찾았습니다. 환경단체는 대구시가 조사 대상자 12명 가운데 10명에게서 조류독소가 검출돼 가장 심각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발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조가 아까 말씀드린 코 속에 숨만 쉬어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그런 염려를 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기로 흡입되는 그런 현상이 관계가 있을까요? 환경단체는 물에 낙차가 생기거나 바람이 불 때 녹조의 독소가 공기 중에 흩어지고 강변에서 말라붙은 녹조도 비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물환경학회의 최근 3년 동안의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 조류독소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저희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연구 추세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왜 잘못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밝혀야 됩니다. 공기 중에 조류 독소가 떠다니고 이 때문에 호흡만으로 코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연구로 양측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10년 조사를 꼽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수영을 한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어 코 속에 들어간 원인을 공기 중 흡입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호흡만으로 조류독소가 인체에 유입될 수 있는가는 판단 보류입니다.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 현상이 매년 심각해지고 있어 공동조사를 포함한 명확한 검증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이젠 약국이 아닌 다이소에서도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심했죠. 급기야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를 보이콧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결국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합 비타민부터 오메가3, 칼슘 등 영양제가 진열돼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 팔려 비어있는 매대를 채워넣기 바쁩니다. 최근 다이소는 세계 제약사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분 단위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한 달분으로 소포장해 3,000원에서 5,000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동네 약국은 비싸거든. 생각해서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뭐. 원료가 좀 싼 게 아닐까. 관심은 가는데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기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약국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우리도 들어온 가격에 일정 수준에 맞은 게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건데 비싼 제품을 갖다가 그렇게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억울한 그런 느낌이 많아요. 일부 약국은 다이소에 납품하는 제약사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의류, 식품에 이르기까지 저가 전략을 통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이소. 지난해 매출 4조 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인데 장기 불황 속에서 가성비로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건강기능식품 사례처럼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20만 원을 빌리고 400만 원을 상환했음에도 이자가 더 있다며 협박하는 사채업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뜯어내냐고요? 일단 돈을 빌려줄 때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채무자 모르게 SNS에 얼굴 영상을 올려버리죠. 또 지인들까지 괴롭힙니다. 장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 한 계정에 사람들의 얼굴이 찍힌 영상들이 줄지어 게시됐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모두 돈을 빌렸다며 도와달라고 갑자기 자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연락처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모두 사채업자가 찍은 채무자 영상인데 빚을 못 갚거나 채무를 갚은 경우에도 이자를 더 내놓으라며 SNS에 얼굴을 올려 피해를 본 겁니다. 자영업자 A씨도 사채를 썼다가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주변을 괴롭히겠다, 추심의 끝을 보여주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한 번에 40통씩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볼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리셋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거고. 생활비가 없어 사채를 쓴 여성 B씨는 불법 추심 때문에 직장까지 옮겼습니다. 지난해 7월 20만 원을 빌린 B씨는 7개월 동안 20배에 달하는 400만 원으로 갚았는데 연 이자율은 17,00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사채업자는 300만 원을 추가로 갚으라며 회사 지인들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허위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르러 갔더니 어제 센터장이 불러요.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고. 이런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으니 그만둬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신고와 상담은 15,000여 건입니다. 4년 전 8,000여 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불법 대부업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3,400여 명으로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채무자 대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추심 과정을 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변호사님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분명히 통보를 하거든요. 불구하고 연락을 하는 거는 그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추심을 단속하고 저신용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을 하루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른 자신의 과거 발언을 바로 뒤집었습니다. 수차례 한 자신의 발언마저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태연하게 눈 하나 깜빡 않고 바꿔버린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재자라고 했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아직도 독재자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냐 못 믿겠다며 대답을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Did I say that? I can't believe I said that. Next question.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자신이 썼던 글과 수차례 한 말을 일주일여 만에 극적으로 바꾼 겁니다. A dictator without elections. Zelensky better move fast or he's not going to have a country left. Got to move fast because that war i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In the meantime, we're successfully negotiating an end to the war with Russia. 광물 협정을 위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두자 신뢰보다 실리를 앞세운 트럼프식 사업가 스타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의 재침공을 대비한 안전보장책을 재차 요구하는 영국 스타머 총리의 발언에도 푸틴을 믿는다는 말만 내놨습니다. I don't believe he's going to violate his word. I don't think he'll be back when we make
a deal. I think the deal's going to hold. 종전 협상안의 얼개가 될 하루 뒤 현지 시각 28일 광물협정 서명식은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 문구가 담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비서와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전쟁 종전 얘기가 오가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북한과 관련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한 남성과 악수합니다. 이 남성은 리희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예고 없이 푸틴 대통령과 깜짝 회동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가 정상이 다른 국가 정상이 아닌 장관급과 만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만남을 하고 이 만남의 장면을 크렘린궁이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은 푸틴이 북한과의 협력이 공고하다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러 관계가 개선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런 우려가 이미 북한 내에서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급수가 안 맞지만 만나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동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앞서 올해 들어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파병했으며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이 발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변화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 애니메이션 너자2가 중국 최대 흥행을 넘어 세계 박스오피스 순위에서도 역대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사회 곳곳에선 이번이 미국의 영화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애국 관람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단체 관람은 물론 회사도 문을 닫고 전 직원이 극장에 갈 정도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극장 앞에 줄 서 있는 관객들. 상영관 안에서도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모두 중국 토종 애니메이션 너자2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所以我们每一天从早上到晚上的人次是非常的多，基本上我们每场的上座率都能可以达到90。 너자2는 지난달 말 개봉 이후 2억 8천만 명 이상이 관람했는데 인사이드 아웃 2와 겨울왕국 2를 제치고 세계 애니메이션 흥행 역대 1위에 올랐고 전체 영화로도 역대 8위까지 순위가 치솟았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영화 산업에서 거둔 성과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역대 4위인 타이타닉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며 영화 보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교 단체 관람은 기본. 회사 문을 닫고 1000명의 직원이 극장을 찾는가 하면 오토바이 배달원 3000명이 동시 관람에 나서기까지 합니다. 단체 관람과는 별개로 영화를 한 번 봤더라도 2번, 3번 더 보는 N차 관람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其实这次是第二次来看嘛，第一次是在其他的电影院看的，所以这次就慕名而来，想看一下。 너자2 티켓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관광지까지 늘고 있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许多家庭呢都是先观影后登山，反响非常热烈。 AI 분야에서 딥시크로 미국을 위협했던 중국이 너자2를 발판으로 사실상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영화 산업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내일은 106주년이 되는 3.1절이죠. 3.1절의 흔적은 미국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영구 미국 특파원이 106년 전 당시 미국의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서 언론에 남아있는 3.1 운동에 처절했던 그 기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06년 전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담은 3.1 운동. 하지만 일제의 억압은 잔인했고 이 감출 수 없는 역사의 기록은 미국 언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텍사스주 한 일간지 일면에는 독립선언문을 든 한 소녀의 손을 일본 경찰이 검으로 자르고 다른 손을 들자 그 손마저 잘랐다는 끔찍한 기록이 나옵니다. 선교사였던 에드워드 웨이트 스윙이 직접 목격한 기록에 따르면 일본 군인들은 소녀와 여성들로 구성된 군중을 향해
총을 발사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3.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와 같은 여학생들이 많이 감옥에 갇혔는데 한 14살 소녀가 경찰서는 강도를 체포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는 곳인데 우리 조국을 빼앗은 일본은 강도가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하자 일본 경찰이 그 자리에서 소녀를 살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는 3.1운동의 열기는 미국으로 이어졌습니다. 106년 전인 1919년 4월 바로 이곳에서 서재필, 이승만 박사 등이 모여 미국에서의 3.1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50명의 한인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조국의 독립을 외치는 만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 미국 본토에 한 1,000명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150명을 모였다는 것이 그게 상당히 대단한 일이었고 미국 사람들이 나서갖고 저런 친오해를 통해서는 돕기 시작하죠.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미국 주류 사회에 전파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어진 3.1운동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3.1운동 당시 멀리 멕시코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조선으로 독립자금을 댔던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애니깽이라 불리는 선인장 농장에서 일하며 받은 월급을 쪼개고 또 쪼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운을 받지 못한 후손들이 상당수입니다. 더 잊혀지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정치훈 기자입니다. Mi bisabuelo vino a México en 1905 en la migración de Corea desde Henan. Yonhaldo sabía que mi abuelo había donado fondos para la independencia de Corea, así como también para la ceremonia del movimiento estudiantil. 한국인의 얼굴이 남아있는 올슨 씨는 멕시코 이민 4세입니다. 그의 증조부는 에네켄 농장에서 일한 돈을 모아 독립자금을 냈지만 아직 서운 추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05년 멕시코로 이주한 1,000명 가운데 서운 추서가 된 유공자는 112명. 이 가운데 실제 현지 후손에게 서운이 전달된 건 고작 38명입니다. 서운을 받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개인장용, 아버지 개인양조. 서툰 한국어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는 그의 모자에는 대한민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송환된 유해는 딱 한 분. 독립유공자들의 묘는 아직도 현충원이 아닌 머나먼 이국 땅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것, 할아버지에 대한 것, 어머니에 대한 것들은 이 자기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구슬로라도 기록을 해놓는 게 지금이라도 중요하죠. 3세대까지 다 떠나버리면은 이제 영영 묻혀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김 교수는 당시 멕시코 4개 지역에서 3.1운동을 지지하고 독립의원금 모금이 이뤄진 걸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직 300명 넘는 숨은 독립유공자가 멕시코에 남아있다고 설명합니다. 올해는 멕시코 한인 이주 120주년. 후손들은 한글로 할아버지의 이름을 쓰며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얼굴과도 같은 태극기를 잘못 그려 사용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하죠.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커진 만큼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건곤감리가 제멋대로 생긴 태극기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보니 중국 유명 쇼핑몰에서도 엉터리 태극기가 판매되고 있었는데 해외 사업자라 제재도 못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에 태극기를 검색해보니 한국 국기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태극기 그림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티셔츠와 천 장식물에는 건곤감리가 2줄이나 4줄 등 엉터리로 그려져 있고 배지에는 태극 문양의 음과 양의 경계선이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태극기 상품들은 외국인 이용자가 평점을 남기기도 했는데 시민들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국기가 나라를 대표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디자인적으로 본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고, 엉터리 태극기가 알려짐으로써 우리의 고유 문양이나 이런 게 좀 왜곡돼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실제로 지난해 6월 글로벌 환경 캠페인 아리백 공식 홈페이지와 지난 2022년 미국 유명 테마파크 기념품에 뒤집힌 태극기가 등장하는 등 오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중앙의 태극 문양을 기준으로 네 방향 모서리에 건곤 감리가 배열돼 있는데요. 건곤 감리 회계 개수는 좌측 상단부터 하단 순서로 3, 4, 5, 6이 돼야 합니다. 엉터리 태극기가 난무하고 있지만 태무는 해외 사업자인 탓에 제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그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할 때 기본적인 국민적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BN 취재가 시작된 뒤 태무 측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개국 30주년 프로젝트로 반고흐 전시와 현역 가왕을 선보인 MBN이 이번에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섭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유엔 참전 용사들을 선별해서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김종민 기자가 전합니다. MBN이 제향군인회, 한국국방외교협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인 올해 유엔 참전 용사 중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나선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참전 용사를 발굴하고 이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후원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10대 경제 대국에 이르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전에서 자신을 바쳐서 헌신한 참전 유엔 용사와 참전국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MBN은 이와 별도로 유엔 참전 용사 후손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도 진행합니다. 참전 용사 후손 중 도움이 필요한 30명을 선발해 이들의 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N은 이젠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한 만큼 사회 공헌 활동을 기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에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는 16개로 모두 195만 명이 파병돼 3만 7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방송평가에서 600점 만점에 513점을 받아 2년 연속 종합편성채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송평가는 제허가 재승인을 받는 지상파와 종편 등 370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상파에서는 KBS 1TV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우리나라의 도시가 전주로 결정됐습니다. 수도 서울이 유리할 거란 예상을 딛고 값진 승리를 따낸 전주가 2036년 지구촌 최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시작 전부터 열띤 응원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던 서울과 전북 전주의 승자는 전주였습니다. 전주는 대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유효표 60표 중 49표의 선택을 받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권을 얻었습니다. 오늘 공식 임기를 시작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북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북 도민들의 올림픽을 향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유치운동과 인접도시와의 분산 개최 계획을 내세워 표심을 사로잡은 전주는 이제 국제전에 뛰어듭니다. 주요 경쟁 상대로는 인도의 아마다바드와 인도네시아의 누산타라, 카타르 도하와 이집트 신행정수도가 꼽힙니다. 최근 IOC가 인프라와 함께 친환경, 비용 감축을 강조하는 만큼 최종 유치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936년 고 손기정 선생이 우리나라의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지 딱 100년이 되는 2036년에 전주가 올림픽의 주인공이 될지 여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3일절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강수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3일절인 내일 전국에 차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인 일요일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7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에 5에서 30,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상 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5도, 울산 17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강수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